교재 298쪽에 보시면은 오버클럭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버클럭킹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노예들을 막 채찍질하는 거 있죠. 비유가 좀 거세게 나왔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 노예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일을 더 하거든요.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의 생산량이 높아질지 몰라. 힘들어서 죽겠는데. 기계도 그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기계인데 더 빨리 일을 하라고 재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겠죠. 더 일을 시키니까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골골대다가 쓰러지죠. 그렇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오버클럭킹은 일정한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장치의 클럭 주파수를 높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3.2GHz라는 클럭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 3.2GHz는 뭐냐면 1초당 32억 번의 전기적 신호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1초에 32억 번 움직이는 CPU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3.5기가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35억 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퍼센트가 더 상승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면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뻥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CPU가 팍 하고 나가버리면 그거는 소비자 부주의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지. 무상 서비스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PC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채찍질을 해서 일을 시키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막 전기 제품 많이 쓰면은 전력 낭비 때문에 전력이 많이 상승되다가 어떻게 돼요? 막 변압기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방지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CPU가 막 열을 내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그냥 종료해버려요. 컴퓨터를. 다 꺼져요. 윈도우가 꺼지는 거예요. 기계는 고장은 안 내. 그거 꺼졌네? 그럼 다시 켜보겠죠. 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또 좀 있다가 열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계가 작동되다가 또 멈춘다든지 하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버클럭킹을 낮춰라 이거지.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요즘 컴퓨터들 중에 오버클럭킹이 잘 되는 그런 CPU를 팔아요. 주로 어떨 때 할까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인터넷 할 때는 오버클럭킹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컴퓨터도 인터넷 다 됩니다. 한글이 전체 다 돼요. 근데 게임이 가장 문제라. 게임을 하려면 CPU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래픽 카드가 동원해야 돼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게임을 할 때 매끄럽게 해야 되거든요. 뚝뚝뚝 끊기면 재미가 없고 다음 장면이 빨리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한참 있다 다음 장면 나오면 재미없거든요. 요즘 나온 게임들은 한 장면이 끝나면 다른 장면이 로딩이 돼요. 완전 영화처럼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버클럭킹을 하는 건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팩 나가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299페이지 보세요. 2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CPU, 그래픽카드, 칩셋, 메모리 이런 것들은 오버클럭킹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은 다음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에 얘는 인텔 코어 i7 4세대 4770 하수열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K가 붙는 거 있대. K. 가서 볼까요? 실제 인터넷 한번 실행해서요. 다나와닷컴에 가셔서 컴퓨터에 대한 주요 부품 중에
CPU로 한번 볼까요? CPU. 저번에 보니까 CPU가 6세대도 나왔어요. 벌써 5세대 6세대도 나왔어요. 6세대 1151이래. 아, 참 어렵다. 우리가 배운 거 1150이었는데 1151. 그게 CPU가 안 맞죠? 메인보드랑 안 맞아요. 천상 메인보드도 바꿔야지 뭐. 얘는 DDR4 방식이고요. 뭐 또 여러가지 있어요. 여기 6세대 4세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텔 거는 K가 붙는 게 있어요. K. 여기 K가 안 붙는다? 여기 있다. 여기 인텔 코어 i7 6세대 6700K K 붙은 거 있다. 그렇죠. 이런 K가 붙은 거는 우리 책에도 보면은 위에 건 4770이고 밑에 건 4770K라고 써 있어요. 우리 책의 그림에도 이 K가 붙은 거는 뭐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카이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레이크가 6세대고요. 하스웰은 4세대인데 요거는 오버클럭킹이 안 되는 거고 6700K는 오버클럭이 되는 거잖아요. 4기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를 쓰면은 오버클럭이 되는데 거의 50만원이야. CPU 하나만. 근데 얘는 그 기능을 강화시킨 거니까 오버클럭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괜히 했다가 제가 또 그 정도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제 게임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6세대? 근데 만약에 난 오버클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CPU를 사야지. 다른 CPU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MD CPU가 있어요. AMD는 요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AMD라고 되어 있는데 FX 8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AMD는 블랙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블랙 에디션. 그런 거는 오버클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뭐 굉장히 좋아요. 예. 보기만 해도 아주 웃음이 싹 생길 수 있는. 이건 뭐죠? 4790K네요. 데빌스 캐년.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네요. K로 붙어 있으니까. 예. 이건 제온 CPU입니다. 제온 CPU는 서버용 CPU를 제온이라 그래요. 개인용 PC 말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사용하는 서버들 있지 않습니까? 서버가 사용하는 CPU는 이 제온 CPU예요. 근데 요즘 게임 매니아들은요, 일반 CPU를 탑재하지 않고요, 제온 CPU를 탑재해요. 제온 CPU가 특징이 뭐냐면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일반 CPU보다 처리 기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강사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공유 폴더를 만들어요. 여기다 제가 뭐를 담아놔요. 그럼 여러분이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제 거를 복사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더뎌요. 천상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사를 해서 가져가시지만 이 컴퓨터의 주인인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 컴퓨터를 못 써요. 버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서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버는 몇십 명이 접속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죠. 그래서 제온 CPU를 탑재를 해서 이 제온 CPU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제온 CPU는 그래픽 처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얘는 그래픽 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서버들은 그래픽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냥 화면에 글자만 보이면 되거든. 예.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5820K라고 되어 있는데 이 K가 붙은 거는 뭐다? 근데 요거는 CPU가 2011이에요. 2011. 2011이니까 어때요? 소켓이 너무 핀수가 많죠? 보통 우리가 1150을 쓰는데 이건 2011이니까 안 맞지.
근데 하여튼 K라고 붙은 걸 봐서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 밑에 보시면 내 컴퓨터, 당장의 내 컴퓨터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CPU를 뜯어볼 수 없으니까 CPU-G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면 이 CPU가 뭐다라는 게 뜨죠. 이 강의실 컴퓨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책에는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샌디 브릿지고 인텔 코어 i3 2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버클럭킹이 가능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랑 똑같은데 i3는 오버클럭킹이 안됩니다. i7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예, i3은 그냥 일반적인 CPU를 쓰는 거니까는 오버클럭킹을 하시면 고장납니다. 그 다음에 오버클럭킹을 하면 CPU가 엄청난 열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쿨러가 어때요? 여기 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컴퓨터 CPU를 사면은 CPU 박스 안에 쿨러가, 납작한 쿨러가 요만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팬이. 근데 그 팬 가지고는 못 견뎌요. 여기 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팬이 있는데 이 팬 갖고는 여기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이 팬 갖고는 열을 발산을 못해요. 만약 오버클럭킹을 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불 화력을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똑똑똑 돌아가면서 불구멍이 활이 커지는데 기본적인 거는 불구멍 하나예요. 이거 하나 살살 피는 건데 오버클럭킹을 하면 완전히 가스를 돌려가지고 막 활활 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거니까 그 열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러를 그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 중에 보면은 여기 쿨러가 어딨나 볼까요? 파워고 쿨러 튜닝 여기 있나요? 예. 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쿨러가 지금 75,000원, 25,000원인데 이런 쿨러는 지금 쌍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뒤로 보시면 이 쿨러가 이렇게, 요 밑에가 CPU가 닿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열을 이렇게 양쪽에 있는 팬이 쌍으로 돌아가면서 열을 밖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이런 쿨러를 달지 않으면 CPU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버클럭킹 하려면 이런 쿨러도 바꿔야 되죠. 이런 쿨러를 달려면 당연히 슬림 PC는, 이게 케이스는 안 돼요. 이 쿨러가 이만큼 크니까. 예. 아무래도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일반 컴퓨터도 이걸 달면은, 일반 CPU는 이거 달 필요가 없어요. 오버클럭킹을 해야 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소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원 공급 장치도 좋은 걸 써야 되겠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한 350W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다가 저런 쿨러를 달아놓고 CPU 오버클럭킹을 해버리면 그 전력 소모를 담당을 못해 600W, 700W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댁의 가정의 구성원 중에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하는 매니아가 있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삼성전자 메모리잖아요. 이건 오버클럭킹이 안 돼요. 이 메모리는 여기 보시면 G스킬이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이런 G스킬 메모리는 오버클럭킹이 됩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잖아요. 이 메모리는 오버클럭킹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CPU만 오버클럭킹하면 뭐 할 거냐고. 메모리가 못 따라가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런 CPU, K가 붙은 CPU에다가 오버클럭킹이 되는 메모리에다가 그래픽 카드, 또 쿨러, 또 전원 공급 장치를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지금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시당초 할 거라면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자, 304페이지. 오버클럭킹을 딱 했어요. 어디서 한다? 바이오스에서 하는 거예요. 바이오스에서. 근데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킹을 지원을 해야 돼요. 오버클럭킹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스를 셋업을 하고 껐다가 다시 켜지지 않습니까? 켜지는데 부팅이 안 돼. 윈도우가 안 넘어가.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럼 원위치를 해줘야죠. 원위치를 해줘야 되죠. 자, 이 305페이지 보면은요, 시머스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시머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메모를 좀 해볼까요? 시머스를 초기화하기. 첫 번째 나온 방법이 뭐냐면, 클리어 버튼이 있대요.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대요? 점퍼 방식이 있어요. 점퍼 방식.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배터리 방식이 있어요. 배터리 방식이 있는데, 제일 만만한 건 배터리입니다. 우리 메인보드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32, 2026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요. 20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경이 20mm고요. 두께가 3.2mm라는 뜻이고, 2026은 직경이 2cm, 그 다음에 두께가 2.6mm. 그러니까 한 100원짜리 동전 많은 거, 그런 거 들어가는 거죠. 예. 얘를 뺐다가, 얘를 빼요, 빼. 작동 중에 빼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뺍니다. 파워를 꺼놓은 상태에서 뺐다가 다시 꽂으세요.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꽂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계 같은 경우도 날짜와 시간을 배터리를 통해서 기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목시계, 요즘 전자시계들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배터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전자시계가 시간이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키면은 이 안에 막 세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팅 순서 바꿔 놓은 거, 뭐 해 놓은 거, 뭐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 원래대로 돌아가요.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면은 그게 제일 만만한 방법이고, 그러면 불편하죠. 핀셋 같은 거로 뺐다가 다시 끼는 방법이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점퍼 방식이라 그래서 메인보드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여기 메인보드가 그게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메인보드를 제가 한번 열어서 볼까요? 여기 아시죠? 여기 이제 그 배터리 방식이,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있네, 여기. 배터리 옆에 여기 점퍼가 있어요, 점퍼가.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다 보셔야 돼요. 점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를 확대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대충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메인보드가 이렇게 판이 있는데, 핀이 하나, 둘, 세 개가 올려져 있어요. 건전지 여기 이렇게 놓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퍼가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개가 요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점퍼, 이렇게 두 개 핀이 세 가지가 올려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렇게 얘를 빼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 얘를 어디다 꽂냐면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다 꽂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딱 키면 삑삑삑삑 거려요. 올커니 그럼 파워를 껐다가 다시 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키면 시모스가 지워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게 편하죠. 배터리 뺐다 끼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첫 번째 클리어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뚝 누르면 시모스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죠. 전원을 끄고 하셔야 돼요. 전원 켜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를, 전기줄을 빼놓고 나서 클리어 버튼이라는 거, 클리어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으면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설명서. 그러면 어딘가에 클리어 버튼이 있다. 그러면 걔를 그냥 띡 눌렀다 띄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내용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정해 놓은 거, 부팅 순서, 뭐 해놓은 거, 그게 원위치가 탁 되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해라 이거지.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스 세팅이 지워지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부팅 순서, 안에 뭐 레이드 방식 설정해 놓은 거, 뭐 해놓은 거. 그러니까는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버클럭킹 할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초보자들은 오버클럭킹 안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초보자가 게임 매니아는 없어요. 게임 매니아가 될 정도면 진짜 뭐 굉장히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06페이지. 메인보드 칩셋도 오버클럭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원을 켜줄 때 딜리트 키나, 삼성전자는 F2번 키 눌러요. 대부분은 딜리트 키 누르고요. 그럼 뭐 시모스 화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306페이지 그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전원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AMD CPU냐 또는 인텔 CPU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거기에서 전력에 관련된 내용을 또 고쳐줘야 돼요. 근데 잘못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될 수 있죠. 엉망이 될 수 있다고. 그 다음 308페이지 메모리 오버클럭킹 하는 것도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설정해 주는지 그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건드려 버리면 또 메모리 또 바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PU 316페이지 보면 CPU 오버클럭킹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오버클럭킹이 되는 CPU를 꽂았을 때 시모스가 돌아가는 거지, 아무런 CPU 꽂아놓고 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는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화면인 거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오면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안 나오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버클럭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도 오버클럭킹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좀 불안스러워요. 328페이지 네트워크.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여러분 혼자 쓰십니까?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도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쓰십니까? 혼자?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은 프린터를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의미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너방에 있는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인쇄를 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 혼자 사용한다. 두 번째, 여러 PC에서 사용한다. 그렇죠? 근데 여러 PC에서 사용한다는 말은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여러 PC에서 사용하는 건데, 저는
나 혼자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로컬이라 그래. 로컬 프린터라고 합니다. 여러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로컬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예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프린터에 따라 달라져요. 자, 로컬은 뭐냐면 프린터를 하나 사왔어. 삼성전자 프린터를 사왔어. 그러면 이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쓰는 게 로컬 프린터예요. 그거를 나 혼자 쓰던 같이 쓰던 간에 하여튼 누군가는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컴퓨터에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로컬 프린터예요. 그럼 설치 방법이 있겠죠. 설치 방법은 내 맘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프린터 박스를 딱 개봉하면 뚜껑을 열으면은요, 거기에 브로마이드 판이 나와요. 커다란 판이 나와요. 종이를 접어놓은 게. 거기에 설명 순서가 나와 있어요. 윈도우 XP인지,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 윈도우 10인지 다 상황에 따라서 다 나와요. 그럼 윈도우 7을 쓰니까 저희 집은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1. CD를 이용해서 설치하세요. 우리 집 CD-롬 드라이브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 거니까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설치를 끝나고 나면은 프린터를 연결하세요. 그래. 프로그램을 먼저 깔라 그래. 대부분.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프린터에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케이블을 꽂고 파워를 연결해서 꽂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를 집어넣으라 그러죠. 처음부터 잉크가 카트리지 꽂혀 있는 건 아니니까는. 그러면 프린터기 속으로 잉크 카트리지에 있는 잉크가 주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컴퓨터 화면에 뜨죠. 다음 장면은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순서대로 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프린터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종이를 집어넣었을 때 한 장이 탁 찍혀 나오겠지. 샘플로 쫙 찍힌 거 확인하면 된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썼을 때가 문제죠. 여러 사람이. 자, 아빠 컴퓨터에, 이거는 로컬은 아빠 컴퓨터예요. 그러면 건너방에 있는 자네들 컴퓨터에서 아빠 컴퓨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빠 프린터를. 이게 이제 로컬과 네트워크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건너방에 있는 자네들이 그쪽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장치미 프린터에 와서 프린터를 설치해요. 여기 프린터 설치라고 있어요. 프린터 추가라고 있어요. 어딘 찾으셨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장치미 프린터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프린터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컬 프린터 추가가 아니죠. 이 로컬 프린터기는 아빠 컴퓨터에 연결하는 로컬 프린터 추가가 아니고요. 내가 프린터를 사오면 프린터 설명서대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대로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집 프린터기는 오래됐어. USB 연결을 하는 프린터기가 아니라 구형 프린터기는 요거로 설치하는 거고. 자,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여기 네트워크 프린터. 예. 그러면 얘를 딱 누르고 얘를 누르면 여기에 떠요. 건너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IP 공유를 통해서 아빠, 엄마, 뭐 자네들 와이파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기를 찾아준다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러면 그 프린터기를 선택하고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안 나오면 설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눌러서 다음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컴퓨터,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서 공유기 하나를 가지고 쓰는 모든 노트북이나 컴퓨터들이 예를 들어서 한 데스크탑을 메인으로 해서 거기다가 프린터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으면 저렇게 네트워크 설정만 해주면 노트북에서 다 프린터로 작동이 되죠. 인쇄 명령을 걸으면 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가는 거죠. 그냥 단지 그 같은 공유기를 쓰는 것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자, 로컬 네트워크 사용하는 거는 아빠 컴퓨터가 이거예요. 이게 아빠 컴퓨터예요. 여기 지금 공유를 걸어놨어요. 사람 얼굴 2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가 걸리는 거고, 프린터를 설치하면은 공유가 보통 걸려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공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유를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요. 그럼 여기 빠지거든요. 그럼 자네들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기를 못 찾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프린터를 설치하면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유할까요? 물어요. 그러면 그냥 오케이 다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해서 나 혼자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자네들 방에서는 못 써요. 요거는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자녀들 방에서 못 쓰잖아요. 예. 그럼 자녀들 컴퓨터로 스쿨을 보냅니까? 그럼 스쿨도 안 된다. USB 메모리로 복사해서 거기다 담아서 아빠 컴퓨터에 와가지고 와서 인쇄를 해야죠. 스쿨로 보내는 것도 안 되네요. 어디로 보내? 자녀 컴퓨터로 예. 컴퓨터로 하다가 내가 무사 되고 싶어서 인터넷 하다가 그러면 아빠 컴퓨터로 스쿨을 보내는 걸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공유를 안 해놓으면은 나만 쓰는 거예요. 남들은 못 쓰게 막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쪽으로 보내갖고 받는 것도 안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죠. 이거는 프린터만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되죠. 프린트를 하려면 자녀 컴퓨터에서 다른 방에서 아빠한테로 그거를 서류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프린터를 공유해 놓으면 이렇게 공유를 해 놓으면 여기 사람 얼굴 2개 떴지 않습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허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방에서는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프린터 추가를 해야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치를 해줘야지. 그러면 요 아빠 컴퓨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자녀들 방에서도 네트워크로 설치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자녀들 컴퓨터에도 이 프린터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인쇄 걸면 이 프린터기로 인쇄를 걸면은 아빠 컴퓨터가 켜져만 있으면 자동으로 인쇄가 쫙 돼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류 인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인쇄는 자네들 방에서는 인쇄가 안 돼요. 네트워크 프린터로는. 이제 그걸 직접 인쇄하고 싶을 때는 아빠 컴퓨터에서 인쇄를 해야지. 직접. 그리고 내가 지금 자료를 보내고 싶었어. 이거를 네트워크를 막아놓으면은 인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트워크는 돼 있는 거고 프린터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네트워크 공유를 걸어서 거기다가 폴더를 만들어 데이터를 송출하면 되죠. 아니, USB 메모리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엔드라이브로 보내서 아빠 컴퓨터에서 엔드라이브를 받아서 하든지 하는 거는 뭐 내 편한 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예요. 사무실은 어떠냐 이거. 사무실은 부장님 컴퓨터에다 프린터 하나 달고 1번 프린터, 과장님 자리에다 2번 프린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부장님이 퇴근하시고 컴퓨터를 끄면 어떻게 돼? 그 프린터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프린터를 쓰고 싶어서 부장님 컴퓨터를 켰는데 때마침 그때 부장님 들어와 보셔. 야, 내 거 왜 키니? 그럴 거 아니야. 부장님 그게 아니라 프린터 쓰려고요. 그래? 넘어가진 않는단 말이야. 밉잖아요. 프린터 때문에 부장님 컴퓨터를 켰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때는 프린터기를, 이거는 뭐냐면은 프린터를 공유기, 허브죠. 허브 장치에 연결하는 거예요. 로컬과 네트워크 방식은 아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 상으로 설치를 해서 쓰는 거고,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는 방법은 프린터를 아빠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허브 장치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허브. 여기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 뒤편에다가.
공유 뒤편에 인터넷에 꽂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린터를 허브 장치에 네트워크 케이블로 네트워크 케이블이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랜선이죠. 랜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프린터기에는 인터넷 선 꽂는 데가 없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를 사서 봤는데 뒷면을 봤더니 USB 꽂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 프린터기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못 써요. 천상 로컬 네트워크로 써야지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린터는 못 씁니다. 자, 그런 프린터기가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선 프린터기가 오는 거 유선 무선 일반적인 프린터기는요 그냥 로컬 프린터기라 그래서 USB 케이블로 꽂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유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RJ45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RJ45는 랜선 있죠. 인터넷선 꽂는 거. 그게 RJ45선이라 그래요.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요 프린터기인데 요 프린터기 뒷면을 보시면은요 여기 뒷면이 여기 있네요. 뒷면 이건 뭐죠? 파워죠? 이거는 뭐죠? 랜선 인터넷선 꽂는 거예요. 인터넷선 꽂는 거예요. 우리 폰체 뒤편에 인터넷선 꽂듯이 여기다 꽂는 거예요. 얘를 꽂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공유기에다가 꽂는 거예요. 공유기. 그럼 공유기에 이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그램 어떻게 설치하느냐? 요 기계를 사면 CD 주잖아요. 그 CD를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컴퓨터가 노트북 포함해서 5대가 있다. 그러면 CD 갖고 다 설치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도 되고. 그래 놓고 인쇄를 걸면은 이 프린터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빠 컴퓨터하고 상관없는 거죠? 공유기에 물려 있으니까, 허브에 물려 있으니까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공유기만 안 끄면 되죠. 허브만. 그럼 프린터기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유선 네트워크.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데,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여서 이거 좀 비싼 거 볼까요? 되게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면만 잔뜩 보이는데? 앞면만 잔뜩 보여서 뒷면이 안 보이는데, 이것도 좀 안 보인다. 불편하게 되어 있다. 앞면, 뒷면, 여기 있네. 보이세요? 요 위에 거는 USB 케이블이에요. 얘를 USB 케이블 꽂아서 아빠 컴퓨터에 꽂으면 아빠 혼자만 쓰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인터넷선 꽂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서 공유기에다 물리면, 허브에다 물리면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고. 그럼 아빠나 인쇄 좀 할게 하고 아빠 컴퓨터 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얘는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 때나 와서 인쇄하면 돼요. 이런 네트워크 프린터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다 인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로컬은 되지만 네트워크상에서는 공공기관 인쇄가 안 되고, 네트워크 프린터기는 다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하기 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겠다라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 이건 불가능 하고 떠요. 그럼 가능한 프린터기만 갖고 인쇄가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면 작동이 안 되니까는. 이런 프린터기는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니까는 무선 되는 것도 있어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프린터기는 무선도 되나 봐요. 무선 네트워크도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무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설명을 봐야 되겠죠. 이건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이 프린터기를 쓰면은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되나 봐요. 요거 한번 제가 볼까요? 이 프린터기를 연결을 하면 와이파이 상에서도 이 프린터기가 작동이 되나 봐요. 그러면 와이파이 상에서 명령을 걸면 되죠. 그럼 스마트폰에서도 앱이 삼성전자 요 앱을 깔면, 요 프린터 앱을 깔면은 여기서 인쇄 걸면 어떻게 돼요? 요 프린터는 촥 하고 나오겠죠. 그런 앱이 지원이 안 되지만 스마트폰은 못하겠지만은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실 때는 보고 사셔야죠. 어떤 용도로 쓰실지를. 자, 프린터를 구입할 때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조건. 어떤 조건을 찾아봐야 될까요? 컬러인지 흑백인지. 요즘 흑백 안 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저 방식인지 잉크젯 방식인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서류 중심의 인쇄 방식인지 난 사진을 중심으로 인쇄할 건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도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방식도.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 같으면 당연히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이 되는 프린터기를 쓰셔야 돼요. 그냥은 못 쓰지 않습니까?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네. 그럼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프린터를 쓰셔야 돼요? 서류 많이 인쇄하세요? 아니면 사진을 많이 인쇄하세요? 요즘 흑백 인쇄 안 하죠? 대부분 칼라 인쇄하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쓸 거냐 잉크젯 쓸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잉크젯에서 잉크를 얼마나 보충을 잘 해주느냐가, 뭐 무한 잉크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이저도 무한 레이저가 있어요. 무한 토너 방식이 있습니다. 토너 가루만 사가지고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진을 주로 많이 인쇄할 거라면요, 4가지 색깔 쓰는 게 아니고요. 4가지 색깔이라는 거는 검정 잉크 따로 칼라 잉크 3개를 쓰는 게 4색인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많이 인쇄할 거라면 6색 이상. 칼라 1가지, 이 검정 잉크, 흑백 인쇄 찍는 검정 잉크 빼놓고 나머지 칼라가 5색깔이 들어가요. 근데 프린터기가 고가로 가면 뭐 6색 말고 8색, 뭐 12색, 20색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서 쓰셔야 되는 거죠. 329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공유기를 통해서 유무선 공유기 있어요. IP 공유기를 통해서 PC 1번이 아빠 컴퓨터예요. 아빠 컴퓨터에다가 프린터를 직접 연결해서 쓰는 거.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은 랜선으로 공유기에다 직접 연결해서 프린터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다 쓸 거냐 하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무실에서는 주로 요 네트워크 방식으로 쓰는 거를 사무실은 많이 쓰고요. 가정에서도 저는 지금 로컬과 네트워크를 혼합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쓰는 프린터기는 주로 사진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는 프린터기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고 있던 모델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목적에 맞는 프린터를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쓰는 거고, 일반 서류를 인쇄할 거라면은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는 프린터기를 사시는 게 많아요. 아까 공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쓰시면은 여러분이 댁에서도 자녀들이, 가족들 구성원들이 막 인쇄하기 편리하게끔 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프린터 할 때 솔직히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어저께 프린터를 공공기관에 가서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모아찍기를 하고 싶은데 뒷사람이 기다리면 제가 그냥 모아찍기를 하고 그냥 이러지 않고 예. 모아찍기 같은 그런 거를 좀 잘하는 거 모아찍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지금 요게 한 페이지잖아요. 이게 한 페이지지 않습니까? 여기 한 페이지인데, 만약에 이런 걸 2페이지를 찍을 거예요. 2페이지. 그럼 2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반을 접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줄어서 나오는 거죠.
50% 줄어서. 이렇게 하는 게 모아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페이지를 찍어도 되고 예를 들어 4페이지를 찍어도 되죠. 근데 얘를 내가 모아찍기 하는 이유는 나 혼자 공부하려고 쓰는 거지, 보려고. 이걸 서류상으로 제출할 거라면 모아찍기 하면 안 되지. 예? 당연히 모아찍기를 하면 자동으로 2장 모아찍기냐 그러면 50% 줄어서 인쇄가 되는 거니까 글자가 작아지죠. 안 했는데요. 그 뒤에 3분의 1이 다 남았어요. 제가 그때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요령 생겨요. 제가 그게 아쉽고 예. 한자를 크게 하고 싶고 글자를 크게 하시면 모아찍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냥 있는 대로 찍어야죠. 모아찍기라고 하는 거는 종이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글자가 작아지죠. 예. 지금 331페이지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은 그 그림대로 선을 연결해서 쓰시면 작동이 되는 거고요. 332페이지 보시면 로컬 프린터 설치하기, 그래서 이 프린터기를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방법은 335쪽, 336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방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이제 그 337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의 핵심, 뭐 보안에 주의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보안 설정에 관한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되겠고요.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이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컴퓨터로 다른 사람 컴퓨터를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냥은 못 봅니다. 상대편이 허가를 해줘야 보는 거예요. 상대편이 허가를 해줘. 내가 상대편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고 그래. 그럼 저쪽에서 오케이 허용을 해줘야만이 들어가는 거지 내 맘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내 맘대로 들어가게끔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대놓고 남의 거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나스라든지 네트워크 프린터라든지 뭐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이런 거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서 USB 설치